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 통일 후의 북한 토지 소유권 처리 방안에 대해서 오늘 아마 우리 행정안전부 공익 사업의 마지막 강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은 이제 그동안에 쭉 저도 토론에도 참석을 하고 또 많은 우리 좋은 얘기들을 지금까지 들어왔는데요. 오늘만 해도 벌써 일국이 체제에 대해서 우리 송승효 원장님께서 또 체제가 다른 두 나라의 통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또 우리 이길규 부원장님도 구체적으로 우리 통일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두 분의 강의 중에 제일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단 우리 송 원장님께서는 우리 대만이 잘못하면 북한에 흡수될까, 중국에 흡수될까봐 네 가지 원칙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대만의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 그거는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논의하는 이 북한의 토지 소유권 처리 방안에서는 기본 전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특히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인 시장경제의 토대가 되고 있는 사유재산권 제도를 바탕으로 논의가 시작이 되고, 또 처리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히려 이제 중국의 흡수를 걱정하는 대만 입장에서와 약간 다르고, 그쪽에는 오히려 거꾸로 사회주의 국유 체제로 대만을 흡수를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이제 약간 좀 흡수가 아니고 양제다, 이런 식의 약간 코팅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는 양보하기가 어려운, 우리도 이제 논의 중에서는 일국 양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것은 잠깐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혼란 수습 방안으로는 일국 양제든 아니면 임대제든 공유제든 토지 공유제, 무슨 재국유화제도 이런 것도 학자들 얘기대로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독일 통일의 사례로 보나 또 체제 전환 동구국가의 사례로 보나, 이미 큰 틀에서 인류 역사에서는 사유재산제를 기초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가장 우월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지에 도움이 되고 인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체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이 학계에서도 다 정설로 돼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 사례가 우리 남북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성공 사례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앞에도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G7의 초청을 받고, 우리가 또 주연이, 우리가 서울에서 주관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리고 실제로 우리 큰 흐름에서 우리나라 삼천이라는 주가 지수에 이미 우리 한반도 사태는 가만 놔둬도 북한 핵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동안에 쭉 해오는 거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잘 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본 전제는, 컨센서스가 이런 불안한 와중에서도 형성되는 어떤 증거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러면 어떻게 바로 그런 것들을 통일 한국에도 실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은 그것도 동독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먼저 뛰어간 사람은 서독에서 동독으로 뛰어간 사람들이 아니죠. 당연히 동독에서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독으로 전부 다 갔던 것 때문이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잘 알다시피 서독의 투기 세력이나 동독을 잘 좀 요리해서 이 체제를 잘 활용해서 나의 부 또는 아주 좋게 우리가 준비만 잘하면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의 어떤 발전, 그런 방향의 어떤 재산의 성취, 이런 걸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앞에는 이제
많이 그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부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생략을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일 준비는 아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세계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유럽을 못 살게 굴고 전 세계를 못 살게 군 이 전범 처리 차원에서 강제로 강대국이 분단을 시킨 독일도 이미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을 그 사람들은 강제로 분단을 당했기 때문에 양 동국과 서독이 엄청난 열망으로 통일을 원했고, 뭐 우리하고는 물론 좀 다릅니다. 전쟁도 없었고 또 양 교류도 별로 없었던 이런 과거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이런 독일 같은 경우는 정말 체계적으로 통일 준비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1989년 10월 25일 날,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보름 전에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통일의 어떻게 보면 주도자라고도 할 수 있는 빌리 브란트 전 소독 총리가 통일을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럽 통합이나 되고 나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귀국한 다음에 2주도 안 지나가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통일을 정말 어떻게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될지 이거는 생각을 해보고도 남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 아까 우리 이길유 본장님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은 또 그리고 대만에 있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깝깝한 사회주의 국가로 좋지 않은 대로 이렇게 해서 비용까지 부담해 가면서 내가 하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는 게 심지어는 지금 우리 굉장히 포용 정부라고 하는 이 정부에서도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을 이대로가 좋다. 통일보다는. 그리고 통일은 한 20년이나 지나야 될 것 같다. 이게 대세로 있고 아까도 우리 브란트 수상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민들도 그때 56%가 넘게 바로 그 직전에 한두 달 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 통일은 한 30년 이내에는 어렵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던 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아주 일하듯이 단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아까 이제 비전과 준비에서도 우리 이길규 본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분야에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통합의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사회경제, 사회문화의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법제 통합이 중요하다. 법제 통합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하고 연결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심도 없고 어렵고 그렇지만 이 법제 통합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오랫동안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90년은 지금 독일 통일 이후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 준비를 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아직도 현실감 있게 이렇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느껴지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 시스템의 통합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땅을 가진 사람이 땅땅거리고 아주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북한은 전체 국유화 체제고 우리 남한은 사유재산 제도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서 양 체제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토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발전의 번영의 또 개인의 행복의 중심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같은 사유재산 제도 내에서도 공유 토지가 있고 공유가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은 민영화가 더 필요하다 또 어떤 것은 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 또 전체 공유 시스템에 가깝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사유재산을 약간은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 땅 문제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 특히 땅에 짓는 건축에 대한 주택에 대한 이런 문제가 많은 젊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우리 북한이 어떻게 말하자면 희망의 땅이 되고 통일의 발판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더더군다나 북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다시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토지 문제를 예측 가능한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으로 우리
남한과 북한의 머릿속에,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식 가격이 있듯이 만약에 예측 가능한 어떤 시스템만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우월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건설, 뭐 이런 산업체들이 알아서 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북한 토지 문제가 아니어도 우리 남한에서도 심지어 사유재산이 핵심으로 돼 있는데도 많은 부분이 공유화되어 있는데, 이 공유화되어 있는 부분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주인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뭐 간단한 얘기를 하면 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그 사람을 불법을 단속을 해서 땅을 불법 점거하고 나라 땅을 공짜로 쓰고 이런 데 대해서 그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내가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 단속을 피하거나 단속을 적당히 넘어가거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주머니에 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공유 시스템에서 시장 실패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분야가 그런 공유 분야죠. 북한도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심지어 전 체제적으로, 제가 오늘 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준비는 안 됐습니다만, 북한의 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평양만 바로 벗어나도 북한의 모든 집이 우리 남한 사람의 눈으로는 살아라고 그래서 가서 돈 주고 살아라고 그래도 살고 싶지 않은, 우리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죠. 아파트가 20, 30억이 다 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사실 지방에 있는 사람은 그 아파트 갖고 있어도 돈이 안 되니까 그 돈까지도 서울에 몰리면서 투기가 일어나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이다. 실제로 발전에서도 인류 역사에서도 핵심 중에 하나이고, 우리 남북한 어떤 발전 대비에서도 하나이고, 그리고 또 이것을 말하자면 우리 헌법상으로만 보면 가장 핵심이고, 48년 이후에 우리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중에 사유재산제는 거기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포용론자나 이런 분들은 입에도 잘 올리려고 안 합니다만은, 우리 그 헌법 제4조에 헌법 제3조에 한반도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논란도 많았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기초, 그 다음에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 4조에 바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72조에 이 통일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요게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평화 통일 문구하고 요 정도가 헌법에 나와 있는 통일인데, 그래서 그 중에 보면은 이제 뭐 구체적인 통일론이기 때문에 어떤 체제로 통일이 되느냐에 따라서 논의의 각도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적절히 그냥 불투명한 부분에다가 맡겨버리는 게 제 불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아무리 불투명한 논의 중에서도 결국은 우리 한반도의 통일은 베트남식 통일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거는 우리를 뿐만 아니고 북한 주민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반도의 주인, 뭐 민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그건 용납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그거는 우리 이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동독 사람들도 서독 체제를 그대로 동독으로 그냥 연장해 달라, 그렇게 성명을 발표하고 협상을 하고 조약을 발표하고 또 통일 헌법을 만들고, 통일 헌법이라는 것도 특별한 것이 없이 서독의 민주적 헌법 질서가 동독으로 확장되게 해달라.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문서화한 것이 바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엄청나게 불확정한 상태에서 뭐 정견 발표하듯이 이렇게 하는 식의 어떤 논의가 토지와 관련해 가지고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보면 북한 주민의 생존권이 중요하고, 북한은 토지가 현재 상태로 지금 없죠. 사실 그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리고 또 독일 통일에서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사유재산에 의해서 원소유자한테 반환 원칙을 첫 번째 원칙으로 했다. 그러니까 222만 건이라는 토지를 신청한 사람이 있었고, 그게 분쟁이었다. 이렇게 과장 광고까지 하면서 이런 방식은 문제다. 그래서 생각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꾸 제껴버리는 그런 식의 논의가 일부 있어 보여서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 통일은 단기간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단계적이든 흡수 통일이든 아니면 뭐 북한 급변에 의한 통일이든 아니면 북한이 서독 동독식으로 아예 우리 남한의 체제를 연장시켜달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식이든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통일이 돼야 된다. 그건 우리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이미 국제시장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약간 비약이 있더라도 그냥 의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질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1990년도에 우리가 북한과 관련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판례는 이렇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쭉쭉쭉쭉 가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경제 질서다. 우리가 아무리 합의를 통해서 남북 양제, 뭐 남북 합제 해도 결국은 결론적으로만 하면 그것을 조건 없이 만약에 수용한다고 하면 위헌적인 협상, 위헌적인 정치적인 노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해석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일 시나리오에 대해서, 통일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이 토지도 바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일국가 이체제, 남북 합의에 의한 흡수 통일, 합의에 의해서 흡수 통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붕괴에 의해서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시장경제 질서에 합당한 사유재산제로 재편한다는 방향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제화될 수 있는 관점이 서독의 통일 사례를 보니까, 독일의 통일 사례를 보니까 이런 겁니다. 소련 군정하에서 북한 몰수한 토지,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련 군정이 끝나고 나서 북한 정권이 수립되고 나서 또 몰수나 집단화, 국유화에 가까운 그런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6.25 동란 다음에 그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이나 몰람한 사람, 그 땅에 대해 또 몰수한 게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미 그 개인한테 준다고 그래가지고 뭐 약간 사기를 친 거죠. 그때 당시에 김일성이나 소련 정부에서 그거는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독이나 헝가리나 다 똑같습니다. 소련이 점령하고 있었던 곳은 대부분이 비슷하게 이렇게 과거의 그 독일 재산, 나치 재산이죠. 해가지고 그냥 나눠줬죠. 무상으로 몰수해서. 그거는 우리 남한하고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남한에서도 귀속 재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계열 재산은 무상으로 그냥 받아가지고 이렇게 매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중에 농지는 유상으로 지주들한테 2개를 이원화했죠. 북한은 이원화하지 않고 일본계 그다음에 지주 중에 뭐 오정부가 넘은 사람이나 아니면 소장만 주고 있는 땅이나 그 규모에도 관계없이 뭐 이런 땅들은 전부 다 그냥 무상 몰수, 그다음에 무상 분배. 그 농민들한테 소유권 준다고 줬는데 그거를 소유권을 준다고 줬는데 뺏기가 어려우니까 그 뺏은 것은 지금 이제 쭉 보면 그다음에 이제 요거 얘기를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복지구의 북한 주민 토지, 수복지구의 어떤 토지 문제. 지금 이따가 또 이거는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남쪽하고 양쪽이 다 있겠습니다. 서해안 쪽은 북쪽으로 38선 이북이 들어가 버렸고 우리 동쪽은 38선 이북 중에 더 많은 부분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강원도나 경기도의 북부 지역은 북한 그 토지 개혁을 다 한 공간이죠. 그런 공간에 우리 정부가 다시 농지 개혁을 뒤늦게 했습니다. 뒤늦게 했는데 그때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 법을 새로 만들지를 못하고 국회의원들도 만들 필요 뭐 있냐, 옛날에 농지법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확실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입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더라도 헌법 질서에 어긋난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해법이 아닌데도 자꾸 그 통일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그냥 북한한테 뭐 어떻게 하면 된다, 공유제를 하면 된다, 국유제를 하면 된다, 이런 관점은 상당히 좀 문제를 호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결국은 그 토지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요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의 통합을 하고 내가 통일해서 얻는 가치가 있겠냐,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실제로 앞으로 내가
우리 남한에 있는 건설회사가 우리 남한에 있는 어떤 돈 좀 있는 사람이 가서 투자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가? 이런 정도를 결정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요 북한 토지 사유화 문제는 지금 체제 통합을 남북이 완전히 다른 토지 체제를 두 개로 합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회주의 이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유제로 운영이 돼가지고 토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뭐 잘 알다시피 공짜는 다들 가지려고만 하지 그걸 효과적으로 어떻게 잘 운영해서 돈을 벌려고는 안 하죠. 지금 우리 같으면 명동 땅 같으면 한 평에 공시지가만 해도 2억이 되는데 시가는 제가 생각할 때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데 어떻게 노력을 열심히 잘해야 그 땅을 가지고 거기도 더더군다나 임대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건물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자기 수익을 얻고 주인한테 세를 내고 그러면서도 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건물도 멋있고 발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체제 전환, 북쪽의 원래 국유체제를 사유체제로 전환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유화 방법과 관련해서도 원래 소유자하고 북한의 그 점유해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 사유제화라는 방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꾸 남북 간 대립 구도를 강조합니다. 그 땅은 마치 남한으로 도망 나온 지주들 땅인 것처럼 그것으로 돌아갈 것처럼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은 어디로 갈 곳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식의 그 연장을 자꾸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의 귀속 재산, 일본으로부터 넘어온 재산은 남이고 북이고 전부 다 무상 몰수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이 불법 무상 몰수, 정권 수립 이후에 무상 몰수는 협동농장으로 가져갔죠. 왜 그러냐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뺏기는 뺏어야 되는데 이름을 주었다고 해서 사기까지 쳐서 사실은 우리 남한에서도 그때 당시에 미군정에서 어떻게 못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훨씬 훌륭하다고 어떻게 저렇게 빨리 일본 땅을 그 농민들한테 나눠주느냐고 농민들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25 직전에 그래서 열람공고토하고 농민들이 이 땅은 이거야. 앞으로도 5년치 소출 30%씩만 나한테 국가에다 바치면 네 땅이 돼. 그것을 확인한 게 5월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 게 6월 25일이고 완전히 다 인식을 했다고는 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마음으로까지 북한을 환영하고 김일성이가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그래도 그때라도 토지 농지 개혁을 해서 농민들이 그동안에 일제시대 때 수탈당했던 거의 한 50% 이상을 토지로 심지어는 80%까지 토지로 뺏겼던 그 땅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 더 빨리 하니까 굉장히 불만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소련 군정이나 김일성은 우리 한반도를 공산화하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로 결국은 북한은 지주 세력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이 농민들한테 토지 주겠다 해가지고 토지 개혁을 했고 남한은 전부 다 너도 봐라 너는 지금 체제가 문제여서 농민들이 땅을 여전히 그 지주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전략 일환으로 이렇게 했는데 점점 명목상 땅을 뺏기는 어려우니까 뭐 사회주의 어쩌고 해서 협동농장, 집단농장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개인 실제로는 토지 개혁하면서 처분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말만 사유였지 실제로는 사유가 아닌 그런 땅이 그런 마저도 58년에는 다 거의 집단농장화 100% 국유화에 가까운 그런 체제로 바뀌어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유체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제가 지금 행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우리 헌법 질서에 어긋난다. 사회 전체 체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불법, 더더군다나 이 무상으로 토지 소유권을 몰수한다. 이거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인권에 있어서 불법 문제를 해소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재산에 있어서 불법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 재산에 있어서 불법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핵심이 토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토지 국유 문제점은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까도 효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유나 공유는 주인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관리하게 됩니다. 계획경제인데 공무원이 그 땅의 효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내 땅이 사거리에 있는데 그 사거리에 있는 땅이 얼마나 귀중한 땅인지를 모릅니다. 가격이 얼마일까도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얼마나 임대할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도 시장 경제를 해도 많은 땅들이 뭐 정부에서 어떤 거는 세금 매기기 위해서 이렇게 공시지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땅들은 사실 시가를 반영을 하고 있지도 않고 있고 그 땅을 제대로 이렇게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보완을 많이 하죠. 시장에서 제대로 안 되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또 공시지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지표 자체가 전혀 없이 공무원한테 맡겨놓으면 당연히 그 땅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발전에도 어떤 장애 요인이 오히려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미래 세대에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희생이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땅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토지가 이루어진다. 앞으로는 어떻게 모르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앞으로 모르죠. 북한에는 내 땅도 아니고 앞으로는 진짜 이 정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야말로 당에서 알아서 한다는데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거는 미래 세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단기간 그것도 우리 번쩍한 빌딩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알다시피 우리 뭐 유경 빌딩인가 뭔가 엄청난 빌딩을 올린다고 자기들도 막 선전하고 했는데 폐가로 남아가지고 외국인 투자 받아가지고 50년 사용 임대권 해가지고도 그런데 지금 50년 사용 임대권도 확실한 게 아니죠. 그것도 일부 지역만 지금 임대를 해준다고 하는 건데 소유권과 이용권 50년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그 이상을 가는 토지 이용 효율을 생각해 가면서 이용할 리가 당연히 없다. 그러니까 뭐 그냥 사는데 급급한 천막 같은 비슷한 그런 집 짓고 사는 게 거의 이용에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은 나머지는 다른 재산이나 북한에서도 거래가 되는 재산으로 갖고 있어야지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는 뭐 장단점이라고는 사실 단점은 뭐 토지 투기라든지 그래서 우리 뭐 남한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건데 언급을 안 해놨습니다. 주로 장점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헌법 질서를 회복한다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아까 그런 그 문제 때문에 이미 인류 역사적으로 근대 시민사회의 기본이 토지 소유권이고 개인이 나의 권리는 돈에서 나오는 내가 정말 그 가진 게 없으면 어디 가서 이렇게 그런 거 다 우리가 이미 매일 생활에서 겪는 거잖아요. 내 것이 없다는 것은 정말 복지 중에서도 가장 최하위죠. 요새 집 사지 말고 임대해서 살아라 뭐 이런 얘기하면 말은 되지만 뒤에서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오히려 말이 많죠. 그래서 토지를 상품으로 거래를 하게 만들어주면 당연히 최고 유효하게 이용한 사람한테 그 토지가 간다. 뭐 공산주의사회에서는 공산당한테 짜웅 잘하는 사람한테 가겠죠. 그 사람은 짜웅에서 얻었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해가지고 짜웅을 더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이거를 잘 발전시켜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는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을 통해서 재산권만 명확하게 해줘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토지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 내가 꼭 이걸 나라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굉장히 하책이다. 특히 공공분야까지도 어떤 거는 네 거야 이거 해놓으면 다 가서 누나도 쓸고 58년도에 거의 100%에 가까운 국유에 가까운 말은 집단화입니다만은 국유 형태의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농지개혁을 했는데 두 개는 몰수 대상은 비슷합니다. 일본계 토지, 그 다음에 지주들의 토지, 또 소작주던 토지 이런 토지는 거의 우리나라도 유상으로 했던 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은 적용이 돼야 되겠죠. 수복지구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농지 개혁을 하면 된다. 그래서 북한이 개혁했던 거 몰수하고 새로 소유권을 준 것은 인정을 아예 안 했습니다. 불법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미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한 정권 수립 이전 토지나 이런 거는 제가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우리 남한도 이제 토지 개혁을 했는데 그 토지 개혁을 국내에서는 불안전하다
뭐 잘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당연히 비판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한 70년 지나고 한 60, 70년 가까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 발전의 토대가 이거다.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때 직무연수 갔을 때 전혀 뭐 여기 쪽에 연구가 없는 터키 출신 미국인 교수인데 한미를 관심을 갖고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데 한국의 발전 계기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 농지 개혁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물론 우리 한국 사람이 한 얘기를 뭐 이렇게 자기도 연구해서 알게 된 게 되겠습니다만은 농지 개혁이다. 농지. 그래서 실제로 뭐 외부 형태로만 보면 뭐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자자국으로만 따져가지고 그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길게 봐서 보니까 결국은 농지 개혁을 해서 일본 계열 쪽에 지주 중심으로 있는 땅을 자작농 중심으로 이렇게 매각을 하고 그것도 지가증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증권을 줬습니다. 증권으로. 우리나라도 유상이긴 하지만 돈으로. 그런데 6.25까지 나가지고 그게 뭐 10%까지 떨어져. 호남 지역 같이 이미 점거된 데는 뭐 10%도 안 되는. 그때 호남 지역에가 땅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도 이제 우리 정부가 저 부산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 영남 쪽은 조금 더 땅값이 있었고. 근데 그때도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된 사람 중에 하나는 그 지가증권을 사모은 사람이 아주 여기서 그 지가증권을 산 사람은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그 유행했던 증권이라고 해요. 이 증권이 주식시장 전에. 근데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죠. 요 지가증권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채권인데 일본 귀족재산을 살 수 있는데 완전한 가치를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때 일본 귀족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 아주 좋은 위치에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눈으로 봐도 이렇게 그 땅의 자작지와 소작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요거는 제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남한의 토지 개혁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농지를 개혁을 했는데 농지를 개혁을 했는데 오히려 지주들이 몰락하면서 오히려 공업화를 추진하는 그래서 옛날 같으면 70%가 지주기 때문에 공업화 정책을 할 수도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미라든지 뭐 우리 동남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수복지구를 보면 지금 요게 오른쪽에 있는 땅인데요. 요 땅은 원칙이 북한의 그 농지 개혁을 토지 개혁을 이미 경험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북한 배분한 결과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소유자로. 그리고 다시 일제시대 때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그 다른 지역하고 형평이 안 맞으니까 농지개혁법을 적용해서 지주나 이렇게 뭐 소작농이나 이런 걸 정리를 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권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원소유자 반환과 원소유자 보상 뭐 심지어는 반환하지 말고 보상하지도 말자 뭐 이런 얘기까지 쭉 4가지가 있는데 저는 실제로 우리 체제 전환국이나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동독이나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대부분이 원소유자 반환 원칙을 관철을 했고 지금 무반환 무보상은 러시아, 중국, 베트남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 형식의 뭐 아니면 그 비슷한 그런 체제가 무반환 무보상이고 원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거 보상을 원칙으로 한 데는 헝가리가 있는데 헝가리는 우리하고 달리 그때 당시에 헌법 자체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해방 당시부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거를 바로 가져가는 것은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 나중에 더 큰 홍역을 치를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통독시의 원상회복 원칙을 우리도 큰 방향에서 큰 기조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쭉 넘어가 보상 원칙의 그 한계나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간단하게 요거만 얘기하겠습니다. 과거 소유자가 누구인지 북한 토지에 그 다음에 현재 소유자나 이용자가 누구인지 미래의 소유자가 누가 될 것인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요거를 불법을 어떻게 해소할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하고 법치주의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복지, 특히 그 포용주의자 입장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이 북한한테 이렇게 원소유자 회복을 하면 북한한테 주민한테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자꾸 나눠줄 생각을 하는데 자기 그 집단화되기 이전, 그러니까 소련 그 전에는 뭐 군정 시절에는 보상을 하더라도 서독처럼 북한 정권 이후에 집단화된 거, 이미 땅 주었다가 뺏은 거, 이런 거는 복구를 시키고, 혹시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국유지나 우리 토지 제조사 사업할 때 여러 가지 남는 땅, 주인 없는 땅 이런 거 가지고 좀 배정을 한다든지. 그렇지만 여전히 원칙은 주인이 있는 사람은 와서 입증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주겠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정도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엄청나게 막 과대평가하면서 이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제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통일 체제를 논의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